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놓고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위를 꾸려 판결의 법리적 모순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이 직접 각종 의혹에 대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공식화하고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2강 체제로 재편됩니다.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과잉 진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커녕 감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기흠 대한체육회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전념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개혁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반발이 조직화되는 양상입니다.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놓고 여야 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서,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서 거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꺼내들었던 법관 탄핵은 여론을 의식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첫 소식은 김현주 기자입니다. 이번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도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우선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 해석의 모순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대책위 직후에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1심 판사의 전력을 문제 삼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실기로 했지만 다만 어제 강조했던 법관 탄핵에 대해선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책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법관 탄핵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법농단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탄핵에 부정적으로 돌아선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야권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조작 정권이다, 그러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국회 보이콧 일주일째인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어제 선고 직후에 이른바 윗선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 청와대를 찾아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한국당은 김경수 지사건뿐 아니라 국회 보이콧의 계기가 된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건,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의혹 등을 모두 거론했습니다. 초권력형 비리는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태생부터 조작 정권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는 직접 쓰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놓고 발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특검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재임 중 수사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그 수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어제 판결을 보복성이라고 평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불복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도 한국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무효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정의당은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어제 판결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권에서 사라졌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을 불러온 드루킹 특검은 다름 아닌 김 지사 본인의 결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이 정면 돌파 선언 후 김 지사는 친문 선두주자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줄곧 6%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대권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낙마,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따른 이재명 지사 기소에 이어 여권 차기 대권 가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겁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를 찾은 이 지사는 극도로 말을 삼갔습니다. 어제 지사님 선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튼 보자. 지난해 특검 수용을 반대했던 여당 초재선 의원들 일부에선 특검 기소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는데 원내 지도부가 지난해 덜컥 특검을 수용해 결국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설 연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조기 수습에 전력하기로 했지만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의 충격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바로 항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잡고 경남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김 지사를 접견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정에서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의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지사님이 무고함이 입증됐음에도 법정에서 공개 법정에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 선고 결과가 나와요. 특히 유죄 판단의 결정타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시 드루킹 일당이 서로 말을 맞춘 증거가 나왔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공개된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심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 드러난 드루킹 일당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걸 입증한다는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도 서울구치소에 접견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김 지사는 또 경남도청 내부망에 진실은 늦을 뿐 반드시 올 것이며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도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은 어제 내려졌지만 정확한 판결문 내용은 오늘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 측이 이번 판결문을 놓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앞으로 있을 쟁점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는 것.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했던 그 시각 네이버 로그인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부터 16분 동안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가 로그인돼 같은 작업을 9번 반복합니다. 이전까진 로그인 없이 테스트만 이루어졌는데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선보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입니다.
같은 날 드루킹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 보고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 문건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찾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저장되고 인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댓글 조작의 필요성과 킹크랩의 존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이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본 겁니다.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날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 등 참석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해야 하니 그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에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낸 것도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 증거들이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이런 정황 가운데 어느 하나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의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오랜 경기 침체와 우리 업체들끼리의 경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해왔습니다. 이 틀을 깨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매수자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만 한정한다며 우선 현대중공업과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조선계열사 3곳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산은은 이 지주사에 대우조선을 넘기고 대신 지주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현대중공업까지 부실해질 수 있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에 최대 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공적 자금 회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산은은 조선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 규모는 2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저속한 정산에 따라서 기업 가치 제고 또 채권 회수 가능성 제고를 통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급적 많이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산은은 삼성중공업에도 제안서를 보냈으며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매수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조선업체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추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은은 이에 대해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은은 대우그룹이 해체된 200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왔으며 이번 매각 시도는 2008년 한화그룹과의 협상이 불발된 지 11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방금 보신 협상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초대형 회사로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사실상 2강 체제로 재편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은 줄어들고 효율성은 높아져 긍정적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현태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만든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LNG선을 18척 수주했고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LNG선의 94%를 독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끼리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는 이른바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선업계가 2강 체제로 재편되면 중복 투자와 출혈 경쟁이 줄어드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연평균 60척 이상씩 발주될 걸로 전망되는 LNG선 시장에 당장 효과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잠수함 생산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의 방산 부문도 합작법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주량으론 7년 만에 세계 1위를 되찾으면서 국내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조선 시장 자체가 예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을 조금 줄이면서 그리고 또 설비도 약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수가 뭐 조금 줄어드는 게 3, 4에서 한 2개사 체제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세계 1위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을 합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고 LNG선만 따지면 50%입니다. 이 때문에 독과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우조선이 합작법인 아래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데다 조선업에선 고객인 선주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서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1% 증가에 그쳐서 200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경기와 앞으로의 예상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지난해 12월까지 7달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낮은 가운데 오늘 새로운 형태의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몇 차례 설명드린 대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협약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지 7달 만입니다.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보조금과 근로자 복지 등을 지원하고 현대차는 신차를 개발해 생산 위탁과 판매에 나섭니다.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공장에 투자한 건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어려워지는 자동차 산업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투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21년 광주 빅그린 산단에 경영 SUV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노동자들의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임금을 낮춘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와 교통,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는 저임금 일자리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12,000개의 허황된 약속,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협약 시기 열리는 시청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보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는 협약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렇게 생산한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가 잘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의 사정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계속해서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설법인은 광주 공장에서 내수용 경영 SUV를 매년 10만 대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2002년 아토스 이후 중단한 경차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저임금 공장으로 고비용 생산 구조를 깨면 경차도 다시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내 경차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대차는 새 소형 SUV도 올해부터 울산 공장에서 10만 대씩 만들 거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흑자를 보장하기는 그 경형 SUV의 이 수익성 자체가 낮은 차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7천억 원의 사업비 마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800억 원 규모의 자기자본금도 광주시와 현대차는 1,100억 원만 부담합니다. 투자자를 더 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산업은행 같은 국책기관밖에 없어서 사실상 나라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노사상생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상당 기간 연봉 3,500만 원 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단협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고소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거라 이거죠.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노사와 시민단체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올해 상반기에 다른 두세 개 자치단체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단서를 잡았습니다. KT의 채용 자료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대표의 딸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정상적 절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규직 공채의 채용 서류를 압수해 집중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전형 첫 단계인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전 대표의 딸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이후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면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입증할 서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이, 이 메일이 받은 게 오후 11시 17분인데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으로 모십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재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이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으며 다만 오래전 일이라 메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KT 쪽에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서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KT 채용 관계자 등을 불러 보강 조사할 예정입니다. KT는 수사 중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이죠.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과잉 진압 논란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보이니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는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지구대에서 얼굴에 발이 날아오고 욕설을 들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난동을 부려서 정당하게 제압했다고 그동안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 김 씨는 경찰차와 지구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설도 들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뒷다리를 걸고 제 몸을 확 밀어서 제가 뒷수갑을 찬 채로 쭉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졌는데 거기서 바로 구두발로 얼굴에 발이 날라왔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할 서장 명의 입장문을 내 김 씨가 난동을 부려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과잉 대응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의 강압 대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지난달 경찰서장 주재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사건 직후인 지난달 초 열린 참모회의. 당시 형사과장은 지구대 경찰이 과잉 진압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형사과는 김 씨 폭행 사건을 수사한 담당 부서입니다. 문제 제기는 또 있었습니다. 김상교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서장이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물었는데 2명의 팀원이 CCTV를 확인해보니 대응이 과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2차례나 과잉 대응을 지적했는데도 수사는커녕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관할 서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지구대 대응이 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문감사관실에 별도로 2차례 확인을 시켰는데 문제될 게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려 김 씨가 제기한 소송 등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은 CCTV 원본 등을 분석해 지구대 대응과 관할서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했습니다. 한유총을 해산시킬지는 앞으로 수사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은 회원 3,000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 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일부가 실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못 받은 거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다 돌렸어. 서울시 교육청은 또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대부분이 사비가 아닌 교비로 한유총 회비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잘못된 사적 사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유총이 2015년부터 20억 원 가까운 특별례비를 조성해 도심 걸기대회 개최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부적절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이 없는 그 임의정관과 그다음에 효력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보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새벽 리뷰입니다. 대기업의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 북한에선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미 특별대표로 확인됐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 북한이 실무협상대표를 전격 교체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당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함께 나타난 김혁철. 북측은 공항에 나온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에게 김혁철을 당신의 파트너라며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로 소개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을 피해오던 북한이 비건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직책을 신설해 그 당사자를 소개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김혁철은 1971년생으로 30대 초반부터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한 핵협상 전략가로 전해졌습니다. We can never would fear the threat from our foreign forces, and at that time,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would be what realized and promoted. 김혁철의 등판과 함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 간 치열한 진검 승부가 예상됩니다. 전략적이고 사고가 유연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미국과 보다 유연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이달 들어 스톡홀름에 나타났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실무 협상에 참여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상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성긴 미국 측 대표와 사전 조율 작업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지휘할 책임자를 교체한 상태. 이르면 다음 주 비건 김혁철 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와 상응 조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등을 비롯한 각종 비리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엘리트 체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정부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처음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 사퇴 여론에 직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장님 사퇴를 요구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입장은 그것은 지금은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전념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수총장과 사무총장 인선은 미뤄진 대신 이사회는 정부 개혁안을 집단 성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등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분리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정부의 자기 반성 없는 탁상 행정이라며 개혁안을 반대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도 엘리트 스포츠 죽이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NOC 분리는 곧 다른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분리를 반대한다. 탁상 군목 속에 죽어가는 엘리트 체육. 이른바 스포츠 미투로 촉발된 체육개혁 요구에 정부가 엘리트 중심 탈피를 선언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대한체육회. 정부 개혁 정책에 이토록 비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쟁점을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년체전 대신 학생체육 축전을 도입하고 합숙훈련 폐지와 체육회 분리 등 엘리트 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안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대책이 성폭력 자체보단 엘리트 스포츠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한테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면 될 것인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KOC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해야 되고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스포츠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자칫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 축소를 우려하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KOC 분리와 소년체전 폐지도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 개혁의 핵심으로 수년간 지적된 문제였지만 기존 체육계의 반발로 한 걸음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선진국형 시스템으로의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체육계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농가 2곳에 이어 오늘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 농가의 이동이 중지되고 가축 시장도 3주간 폐쇄됩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주는 한우 11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침 흘림과 수포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일단 충주와 안성의 확진 농가 사이에는 직접적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키트 검사에선 안성과 같은 O형으로 나왔지만 세부 유전형이 다를 경우 2건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병한 셈입니다. 진짜 걱정은 이게 역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럼 이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당국은 해당 농장의 소를 긴급 매몰 처분하고 주변 500m 이내 다른 농장의 소들도 예방적으로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차단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축사와 도축장은 물론 관련 사업장 출입이 원천 금지됩니다. 전국의 소와 돼지 가축 시장은 3주간 폐쇄되고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현재 지금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심각 단계에 준하는 재반 조치들을 좀 불가피하게 내일부터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내일부터 설 연휴 기성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뭘로 시작하나요? 네, 뒤에 사진부터 보실까요? 뒤에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이 보이는데요. 예. 2016년 9월에 뉴욕에 방문했을 때 행사 사진이거든요. 예, 뉴욕에 간 최규일 의원.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일단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일단 그 주장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시머 구의원께서 식사 후에 저녁에 맨하탄에서 보통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되는데 식사 후에 자꾸 미국 여자들 그 스트릿바를 가자고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미국에서 이른바 스트릿바를 가자고 가이드에게 강요를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온 최교일 의원이 그 의원이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인터뷰 내에서는 익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경북 지역의 시모 의원, 뭐 2016년 가을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예. 최교일 의원이 이렇게 직접 입장문을 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입장문은 부인했겠죠? 입장문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주장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끝난 뒤에 술 한 잔씩 한 사실은 있지만 스트릿바를 가자고 했다거나 간 적은 없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가 입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가이드는 당시 명함과 계획표를 스케줄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상과 녹취 같은 것은 없다. 결정적인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 측은 당시에 술자리에 동석한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예천군 의회에 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조금 튀고 있네요.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도 좀 사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야 정당 대표들 사진입니다. 모두 다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군부대 방문 사진이고요. 그 이번 주에 다 벌어진 일들인데 한 장씩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군군 작전사령부 방문해서 빨간 머플러를 저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소총을 잡고 사격 자세를 잡고 있죠. 예. 그다음 사진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요즘 뭐 손다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다방을 차려서 장병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고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제 군용 식판을 가지고 배식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여야 가리지 않고 군대 간 사진인데 무슨 말 하시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방문하고 하는 것이 그 설 연휴도 앞두고 있고 뭐 그 논조는 다르지만 각 당이 우리가 안보 이슈를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 가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가끔 사진이나 말 때문에 이런 구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인데 소총 개머리판은 이제 어깨가 아니고 이제 얼굴에다 대고 얼굴에 있죠. 대고 있네요. 실제로 총이 발사가 됐으면 얼굴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빵을 먹고 있죠. 예. 근데 저때 옛맛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옛 건빵 맛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옛맛과 비난도 같다. 예.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렇게 거는 근데 정치인들이 가면 피곤한 건 장병들이죠. 예, 장병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뭐 전부 다 체험학습비들을 내라. 군인들이 쓸고 닦고 얼마나 했을 것이냐. 그리고 장병들 고생시킨다. 그리고 저렇게 방문을 하면 오히려 경계태세를 망친다. 그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실제로 2017년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각 정당들에게 부대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군의 정치적 중립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아마 섞여 있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쇼잉 정치다 이런 비판도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저게 어쩔 수 없는 거 보죠? 그러니까 저렇게 현장 행보를 하면 쇼를 한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기 방콕 대통령 최근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아무 예.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좀 비춰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좀 정치권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집인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이 발생하는 지역의 전국 상인연합회 지회를 비롯한 관련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배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 도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29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 구간에도 도로 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등이 가능해져 남북이 일정 등을 조율하면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가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며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등 인명피해를 낸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박 외출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가 친지 면회, 병원 진료,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출 허용 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의 불씨가 된 대한독립선언서의 6필 초고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조소왕 선생이 선언서 작성 전에 손으로 쓴 초고로 결연한 다짐이 엿보이는데요. 홍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3.1운동 한 달 전인 1919년 2월 1일, 조소왕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39명이 중국 지린성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입니다. 이 선언서는 이후 2.8 독립선언서와 3.1운동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인현이 발표되었던 3대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그 3대 독립선언 중에서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이 낙해한 기폭제이자 우리 독립선언의 씨앗과 같은 것이 2.1 독립선언입니다. 당시 선언서를 쓴 조소왕 선생이 작성 전에 먼저 손으로 직접 쓴 초고입니다. 섬나라는 섬으로 돌아가라며 일본을 꾸짖고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글귀가 보입니다.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는 외침은 무력 항쟁도 마다하지 말자는 결연한 다짐입니다. 6필 초고는 조소왕 선생의 후손이 보관해오다 이번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39명의 서명자들은 해외 각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서명을 받게 됩니다. 주부님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환구할 때 가지고 오시고. 원래 5장이던 초고 중 2장은 없어지고 현재는 석 장만 남았습니다. 서울시는 조소왕 선생의 6필 초고를 내일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서 일반에 공개합니다. KBS 뉴스 홍하경입니다.